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연도별 에이즈 신고 현황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 전체의 91.4%인 1089명이 남성으로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가 전체 7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동성 간의 성행위로 인한 감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감염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하게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하고 추적하면서 이루어진 이러한 코호트 연구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그 나라의 고유한 에이즈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21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국내 에이즈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질본의 발표에서 보듯이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에이즈 감염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빈도를 다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예로서 10대와 20대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75%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10대만을 갖고 조사를 해봤을 때 93%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그들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도 젊은 층에서 에이즈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있어서 에이즈의 관리와 예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의 타겟을 동성 간의 성접촉이 증가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그 타겟을 정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간의 성접촉이 증가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합리적인 예방과 관리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이즈 감염에 있어서 가장 빈번한 감염 경로는 이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 간의 성접촉이 에이즈 감염에 있어서 그다지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그러한 동성 간의 성접촉 행위에 대해서 무방비하거나 방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라도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빈번한 감염 경로가 동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알려주고 밝혀주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과 또 청년들은 미래의 우리 국가 사회의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여러 가지 기회질환과 성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바쁘신 이 시간에도 우리 전국의 차바 공유 채널 241개 채널에서 누적 구독자 수가 320만이 넘는 상황에서 시간을 내서 우리 차바 강의 오늘 19회 강의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청해 주고 계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바 19회 강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재성 교수님 통해서 상담에 관한 복음적인 진리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귀한 영역입니다. 특히 동성애자나 또는 성전환자들을 상담으로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일은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 상담하기 원수의 교묘한 거짓 학문에 의해서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자가 불편해하면 상담의 효과가 없으므로 상담과 관련해서 동성애나 성전환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담의 금기사항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상담학이 교회 안팎에 굉장히 번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복음적 상담학의 전문 교수님이신 하재성 교수님께서 진정한 성경적 복음적 상담이야말로 그들에게 무엇이 성경적 진리이고 윤리적 진리이며 의학적 진실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돌이키도록 말하는 것이 바른 상담이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상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운동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복음적인 상담학을 올바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복음적인 상담학자와 상담학자들이 많이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재성 교수님과 대한민국의 상담학자들 그리고 상담사들 복음의 기반 위에 올바른 성경적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염된 세계의 상담학을 많이 복음으로 씻어내서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내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하재성 교수님의 지난번 강의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주위에 권면해 주시며,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상담학자들에게 꼭 읽고 이 상담 사역, 복음적 상담 사역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김준명 교수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로 나서시는 김준명 교수님은 연세대에서 내과 교수님으로 무려 33년 가까이 봉직하신 내과의 아주 전문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으셔서 에이즈 감염자의 진료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신 에이즈 분야에 있어서 진료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2년 전에 정년 은퇴하셨고 지금은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로 계시며 또 한국 에이즈 대한 에이즈 학회라는 학회의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특히 에이즈 감염인들에 대해서 돕기 위해서, 의료를 돕고 또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정말 뜻있는 분들과 함께 한국 에이즈 예방재단을 설립하셔서 이사장으로 사역해 오시기도 합니다. 지금 에이즈와 동성성행위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우리는 상식처럼 이해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일부는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가장 통계 분석을 통해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초로 논문을 써주신 분이 우리 김준명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준명 교수님의 이 귀한 강의와 증언 활동이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이 동성성애의 무서운 의학적 폐해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폐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준명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감염의 전문가로서 오늘 강의에 부득이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준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주의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감염학을 전공한 내과 의사로서 오랜 기간 대학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왔습니다. 그들 환자들의 대부분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옆에서 제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또 여러 가지 노이로제, 또 정신분열증, 이러한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알코올과 약물에 더 의존을 하게 되고, 또한 그들의 삶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또 실제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동성애자에 있어서의 신체적인 질환으로서 HIV 감염, 에이즈와 또 여러 가지 성매개 감염병, 성병들, 그로 인한 신체적 질환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일반인에 비해서 수명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동성애 의학적인 폐해, 그 중에서도 그 다양한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폐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엔의 인권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 이성, 동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인 매력 또 성적 매력을 느끼면서 그들과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 젠더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뉴욕시의 인권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은 정의가 출생 시에 부여된 성별, 생물학적인 성, 섹스와 같거나 다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내면 깊이 갖고 있는 젠더, 사회학적인 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여 가지의 사회학적인 성, 젠더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회학적인 성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isgender male, cisgender female,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 느끼는 성별 정체성과 갖고 있는 육체적인 성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ransgender male, transgender female 이렇게 하면은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transsexual man, 또 transsexual woman 이렇게 하면은 생물학적인 성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transgender male과 transgender female이 여기에 성전환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transsexual man, transsexual woma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androgyne, 이것은 양성의 성별 정체성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androgynous,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의 성별 정체성을 갖는 경우를 갖다 androgynous라고 얘기합니다. agender, 무성, 아무런 성별 정체성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이젠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성별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 상황,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운동 경기에, 과격한 운동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남성의 성별 정체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음악회든지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차분한 그런 마음이 될 때, 그때는 그 환경에 따라서 본인이 여성의 성별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젠더,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 성별 정체성을 갖는 경우도 있고, 트리젠더, 세 가지 성별 정체성을 갖는 경우입니다. 젠더 플루이드, 수시로 감정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이런 성별 정체성이 변하는데, 다시 말해서 본인이 이제 오전에 어떤 굉장히 명랑하고 또 아주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남성의 성별 정체성을 느끼다가도 오후가 돼서 좀 뭔가 침울하고 어둡고 이렇게 가라앉을 때는 여성의 성별 정체성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시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정체성이 그냥 수시로 변하는 그러한 경우를 갖다 젠더 플루이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젠더 퀘스처닝,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모르는 경우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new choice, 이것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런 제3의 성별 정체성, 정말 모호하게 어떻게 기술할 수도 없는 모호한 제3의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new cho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미젠더, 특정한 성별 정체성 또는 성별 정체성 자체를 부분적으로만 느끼는 경우를 갖다 데미젠더라고 얘기하죠. 폴리젠더, 멀티젠더는 여러 가지 성별 정체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정말 팬젠더라고 하면은 모든 기술된 성별 정체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가 팬젠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여 가지의 젠더, 사회학적인 성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성적 지향, 세 가지, 남성에 대한 성적 지향, 여성에 대한 성적 지향, 양성에 대한 성적 지향, 이것이 50여 가지 사회학적인 젠더와 조합을 이루게 되면은 수십 가지에서 100여 가지의 비정상적인 성 행태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으로 인정이 된다면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의 개념은 삽시간에 붕괴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수십 가지, 100여 가지의 비정상적인 성행태가 나타날 것인데,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비정상적인 성행태는 남성 간의 동성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남성 간의 동성애가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의학적으로는 남성 간의 성접촉인 항문성교에 따른 다양한 그런 신체적 질환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항문성교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항문의 구조와 위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문은 각종 오염된 병균과 미생물들이 다 함께 존재하는 아주 배설기관으로서 우리 몸의 대장,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직장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항문에 그 피부와 편평점막이 이렇게 있고, 평상시에는 꼬리뼈와 괄약근들이 존재하면서
항문 자체를 꽉 수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이 예기치 않게 바깥으로 배출되는 걸 막고 있죠. 그래서 항상 수축한 상태에서 확장이 어려운 수축한 상태에 존재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항문 선교에 의해서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진입이 이루어지면은 이 항문 부위에서 굉장히 심한 마찰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마찰이 일어날 때 항문 부위의 피부나 이러한 또 편평점막도 손상을 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직장 하부에 원주 세포로 이루어진 직장 점막이 손상을 받는데, 이 직장 점막은 아주 원주 세포로 이루어진 얇은 단층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손상을 받기가 아주 쉬운데, 이 점막의 밑에는 아주 그 모세혈관들이 촘촘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점막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곧이어서 출혈이 동반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상대방에서 배출된 정액 내에 각종 병균과 미생물들이 상대방에게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전염병이 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문 선교 시 발생하는 질환들을 살펴보면은 항문 파열이 이루어지겠죠. 항문 파열이 이루어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열상, 찢어지는 그런 상처가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출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항문의 열상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문 주위에 가서 이러한 파열과 열상을 통해서 염증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고름주머니, 농양이 형성이 되어지며, 또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누공, 피부와 염증 부위가 가느다란 그런 구멍이 이렇게 뚫리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 성병으로 이제 매독과 첨규 콘딜롬과 성기 단순 포진과 클라미디아 감염증, 이러한 각종 성병들이 또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매독은 트레포네마, 펠리덤이라는 이런 매독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 있고, 항문 선교에 의해서 항문 주위에 가서 궤양성 병변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신 어떠한 장기에도 침범이 가능한데, 이것이 주로 뇌와 중추신경을 침범하면서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첨규 콘딜롬, 곤지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지고, 성기 부위에 물론 사마귀, 이런 염증, 이러한 병변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항문 선교를 할 때에는 항문 주위에 가서 이런 첨규 콘딜롬, 사마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성기 단순 포진, 헐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지고, 항문 주위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수포성 병변, 포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가 어려워서 호전과 재발이 반복이 되면서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클라미디아균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우리가 비임균성 요도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지만은 항문 선교에 의해서는 직장의 염증, 직장염을 발생을 시킵니다. 또 항문 선교 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는 이질이 동성애자에서 많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경우를 보고가 되었는데,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질이란 것은 복균하고 있는 환자의 분변에, 대변에 있다가 그것이 항문 선교 시에 상대방의 손을 통해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이질균이 옮아가서 이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그런 이질균에 의한 이질이 발생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보고들이 최근에 된 바 있습니다. 대장균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분변 속에 있는 균이 손을 통해서 입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인데 독성 대장균이 전파되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신 감염으로서 A형 감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규 감염, 최근에 발생하는 A형 감염의 약 한 10%는 동성애자들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감소되어 오던 A형 감염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젊은 동성애자에서의 A형 감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항문암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직장 탈장,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장에서 탈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항문 선교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항문에서 탈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힘을 주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정상으로 집어넣어도 다시 또 재발이 되고 그래갖고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아주 정말 오랜 기간 이런 항문 선교를 할 때는 변실금이 유발되면서 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실금 때문에 하루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심한 경우에는 기저귀를 찾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바깥 외출을 못하고 집에서만 그냥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됩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HIV 감염, 에이즈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매년 발생되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발생되는 신규 HIV, 에이즈 감염자 수입니다. 1990년대 초에는 한 200만 명 정도 발생이 됐었다가 95년도에 가서 한 310만 명으로 정점을 이룬 다음에 이제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WHO와 UNAIDS 그리고 여러 선진국들이 아주 효율적인 치료 및 예방 대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018년도만 하더라도 170만 명 정도로 많이 감소됐다가 최근에는 150만 명 이내로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런 성공적인 그런 사업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인 경향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상황은 너무나 뜻밖의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 막대가 매년 발생하는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1985년에 처음 감염자가 이제 발생이 됐고 2000년까지는 나름대로 적은 숫자의 발생자 수가 있다가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경향과 같이 2000년을 지나면서 감소 경향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000년이 지나면서 급격히 감염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결과 때문에 이제 다들 놀랐는데 그러다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다시 정체기를 보이게 됨에 따라서 그래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뒤늦게 한 10년 정도 늦지만은 뒤늦게 전 세계적인 경향과 같이 다시 여기서 감소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2010년을 지나면서 또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2013년에는 1년에 발생되는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더니 그 이후에는 1200명 또 그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빨간 선이 누적 감염자 수인데 보시면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누적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최근에 정부에 보고된 숫자는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국내에서 감염자 수가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증가되는 에이즈 감염인들이 국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증가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선 그들의 연령 분포를 갖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되는 감염인들의 연령을 분포를 갖다 알아보니까 2006년, 14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전 주 대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0대, 40대가 주종을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간이 지날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여기 보시는 빨간선이 20대를 가리키는 건데 20대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20대에서의 발생률이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국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에이즈의 발생은 젊은 층에서 20대에서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도 젊은 층에서 HIV 감염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5세에서 24세까지 한 35%,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도 10대, 20대를 합쳤을 때 41%, 우리나라도 20대, 10대를 합치면 한 40% 정도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적은 33.4%,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젊은 층에서의 HIV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젊은 층에서 왜 이렇게 그러면 감염이 증가되고 있느냐, 감염 경로가 뭐냐, 전파 경로가 뭐냐를 갖다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도록 조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란 것은 에이즈 자체가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또는 문화적으로 또 종족적으로 다들 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임상 양상이나 치료 반응이나 또 예후 이런 것들이 다들 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에이즈의 특성을 아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치료와 예방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한 연구가 코호트 연구인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코호트에 등록된 에이즈 감염인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전국의 20여 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청의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정부가 함께한 국가적인 연구사업이었습니다. 우선은 병원에 내원하는 에이즈 감염인, 에이즈 환자를 주치의가 먼저 상담하면서 그들의 전파 경로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훈련된 전문 상담 간호사가 또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 경로와 감염 경로를 재차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 막대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라고 해서 60%, 전체 60% 정도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성 간 성접촉은 35%였습니다. 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서 양성 간 성접촉은 뭔가 하면 동성애자에 있어서 여성과도 성접촉을 갖는 그런 군을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동성과의 성접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도 에이즈도 동성 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군입니다. 따라서 국내 HIV 감염 경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성 간의 성접촉이 한 60%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 한 5%가 됩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일부는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성 간 성접촉에 있어서도 본인이 달리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에 카운트되지 않은 그런 게 있을 때 전체 한
65% 정도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HIV 감염 경로 중에서 동성 간 성접촉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67%,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네요. 일본은 조금 높은 72% 이렇게 되면서 이 동성 간 성접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군에 따라서 이 감염 경로를 알아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대, 50대, 40대, 30대 그리고 10대, 20대 이렇게 연령이 점점 젊어질수록 낮아질수록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와 20대를 합친 군에서는 무려 70% 이상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남성 감염자만을 놓고 생각할 때는 거의 75% 이상에서 동성 간 성접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10대와 20대도 다시 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과 20대 초반과 10대 후반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 역시 연령이 젊어질수록 젊은 층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의 감염 경로가 많이 일어나는데 무려 10대 후반에서는 동성 간 성접촉의 비율이 93%까지 이렇게 나타나면서 조사 후에 모두가 아주 깜짝 놀라고 아주 경악스러워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젊은 HIV 감염 중에서 동성 간 성접촉의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90.3% 13세에서 29세 남성 감염인 중 우리나라 10대 후반하고 거의 비슷하게 90.3% 일본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20대까지 78%가 이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전파 경로를 알 수 있었지만도 질병관리청에서는 매년 연례 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매년 발생하는 신규 감염인의 감염 경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보면은 2014년에 동성 간 성접촉 26%, 이성 간 성접촉 34%, 나머지 40%는 모른다거나 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경우죠. 2015년 같은 경우도 28%, 35%, 16년, 17년, 18년까지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성 간 성접촉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코호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조사는 어느 지역사회에 감염인이 발생이 되면은 그 지역사회 보건소의 담당 직원이 그 감염인을 찾아가서 인터뷰,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경로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감염인들이 본인의 그 성별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또 원치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 모른다고 하거나 또는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정부의 질병관리청에서 연례보고에는 이성 간의 성접촉이 계속 많은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호트 연구 결과에서는 직접 주치의가 감염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파 경로를 알아보기 때문에 주치의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본인의 성별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9년에 하나의 전기가 되는 그런 해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비로소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성 간의 성접촉이 37%인 반면에 동성 간의 성접촉이 44%라고 동성 간의 성접촉이 가장 많은 전파 경로라고 처음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 예측해왔던 국내 전파 경로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러한 수치를 보인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코호트 연구 결과와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가 다르면서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가 좀 더 정확하게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요새 최근의 우리 주변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런 동성애자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좀 더 정확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생각도 갖게 됩니다. HIV 감염의 확률은 1회 이성 간 성접촉 때 감염될 확률은 0.04에서 0.08%입니다. 그런데 학문 선교 때 1회간 동성 간 성접촉 때 감염될 확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8%입니다. 따라서 학문 선교는 이성 간 성접촉, 일반적인 이성 간 성접촉에 비해서 17배에서 34배 정도 높은 감염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동성애자의 비율은 서구의 경우에는 양성애자를 포함해서 인구의 한 2% 정도 이렇게 보고되고 있지만은 국내의 경우에는 한 0.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서의 HIV 감염률은 한국에서는 2.7 내지 6.5%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에서의 감염률은 0.05%로 보고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일반인에 비하면은 80배 이상 높은 그런 감염률, 동성애자에서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북미에서는 15% 정도 됩니다. 카리브해 연안 국가는 25% 정도 되고 유럽도 한 6.1% 정도 되는데 동남아시아는 14.7%, 아프리카가 17.9%,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7 내지 6.5% 일반인에 비해서 80배 이상 높다는 거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동성애자에서의 그 위험 행위가 동성 간의 성접촉, 학문 성교가 에이즈의 주요한 전파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의 제8장에서는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과 연결짓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특정 질환과 연결짓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면서 그에 따라 언론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성교, 동성 간의 성접촉은 에이즈의 위험 행위로서 또 감염 경로로서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국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들은 더욱더 심각해서 그들은 에이즈에 대해서 아무것도 위험행위 또 전파 경로를 잘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방심하면서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 그런 실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80여 개 중고등학교에 2만 명 이상의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년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임을 아는가 물어보니까 79.5%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국내 젊은 층에서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79.4%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내 10대 감염인의 93%가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물어보니까 82.3%가 모른다고 답변합니다. 에이즈의 실상에 대해서 젊은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심하면서 거기에 감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는 우리 청소년들은 간혹 TV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보게 될 때 그 드라마 자체에서 동성애를 너무나 아름답게 미화해서 정말 남자들 간에 정말 이루지 못하는 어떤 사랑, 아주 애틋한 그런 사랑으로 묘사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그걸 보면서 막연히 호기심과 함께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고 나아가서 동경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50% 이상이 그냥 동성애를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죠. 정말 그들이 에이즈에 감염돼서 고통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들에 대해서 특성화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특성화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 보건교육입니다.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학교 보건교육이 중요한데, 최근에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개의 지자체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동성애 옹호 활동은 그 영향으로 교과서에까지 이런 동성애 옹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런 보건교육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이나 폐해를, 다시 말해서 에이즈의 위험 행위로서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HIV 감염과 마찬가지로 성매개 감염의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 매독에 대해서 발생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년 발생하는 매독의 신고 건수인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리어 감소가 되어준 그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2014년부터 15년, 또 16, 17년, 18년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양상은 아까 국내에서 HIV 감염의 발생 양상과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과 그래프를 보이면서 2014년, 2015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동성애에서의 학문 선교로 인한 그런 에이즈 감염의 급격한 양상과 마찬가지로 매독에서도 동성애자에서의 학문 선교가 이러한 매독의 발생을 유발시켰고 그것이 지역사회의 일반인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국적으로 매독의 발생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매개 감염병도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성기단순포진이고 빨간 선이 클라미디아 감염증이고 그 밑이 첨규 콘딜롬, 노란 선이 첨규 콘딜롬 곤지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되어지고 성기 단순 포진 같은 경우는 급격히 증가되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HIV 감염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에서의 항문 성교로 인해서 이러한 성맥의 감염병이 증가되어지고 그것이 지역사회 일반인들에까지 퍼지면서 전체 발생 건수,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 국내 성맥의 감염병의 경향은 젊은 층에서 활발하게 젊은 층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HIV 감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동성간 성접촉, 항문 성교에 따른 전파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안전한 학문성교, 안전한 구강성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학문성교와 구강성교에 대해서 또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나아가서 모든 성적인 관계가 허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성애, 노인성애, 근친상간, 수간, 동물과의 관계, 시체성애, 또 기계와의 관계, 이런 기계성애,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기괴한 그런 성행태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구성원들의 결합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이 될 것인데 일부 다처, 또 일처 다부, 또 집단혼, 2명의 동성애자가 2명의 게이가 1명의 여성과 결혼한다든지 2명의 레즈비언이 1명의 남성과 결혼한다든지 또 그 이상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 집단혼, 근친혼 또는 그룹 결혼, 결혼한 남녀 부부가 다른 부부와 또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룹 결혼을 갖다 형성하는 그러한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구성원들의 결합이 허용될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개념은 그냥 붕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정말 에이즈와 성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런 질병과 함께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과 노이로제와 정신분열증과 같은 또 자살 충동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알코올과 약물에 더 의존하면서 살아가면서 수명 감소와 함께 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폐해를 말하고 벗어나도록 설득하면서 또 치유키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이고 또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법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또 비윤리적이며 비합리적인 처사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에이즈 예방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에이즈 예방재단은 여러 가지 목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목적은 에이즈 감염인들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면서 또 에이즈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 소외가 되고 또 가까운 친척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또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점차 나이가 들어가고 고령화되어지면서 직장도 잃게 되고 또한 에이즈 외에도 여러 가지 만성질환, 퇴행성 질환 또는 치과질환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에이즈 예방재단에서는
이러한 감염들의 치료비와 복지 및 후생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에이즈 상담 간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은 재단에서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김진명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저희 또 우리 김진명 교수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회 때 잠깐만 교재하고 또 논문을 또 소개받고, 그리고 또 제 법학 차별금지법 반대 논문의 사회적 폐해의 근거 자료로 교수님의 논문을 좀 인용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김 교수님의 그런 강의를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본 건 저도 처음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을 계속 수십 년간 정말 진료하시고 치료하시면서 이 예방과 치료 또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코호트 연구라는 것을 진행해서 국가의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고, 또 국가의 통계가 더 사실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셔서 국민들이 이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 특히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세계적 추세와 달리 늘어나고 있는 이 폐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방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국가사회의 올바른 경고의 목소리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도 사실 이 차별금지법 제정된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도 동성성애인과 에이즈와의 관계는 이걸 차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차원에서 사실 그 나라의 질본에는 있는 그대로의 통계를 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아직 제정도 안 됐는데 언론 분야의 차별금지법을 조항이 우리 국민들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MOU 형식으로 만든 인권보도 준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성성애와 질병을 연관시키지 마라라는 조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냐 하면 동성성애와 에이즈와의 의학적 관계의 진실도 밝히지 마라라고 하는 쪽으로 적용돼서 실제로 한국의 질본 공무원 담당자들이 이렇게 동성성애와 에이즈와의 명확한 상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그 인권보도준칙 위반의 위험성 때문에 몸을 사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건 국가인권위의 권고적 조항으로도 진실을 알릴 권리가 봉쇄되어 있는데, 법적 제재를 가한다면 이 의학적 진실은 더욱더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야 정확한 각성이 나오고 정확한 예방책이 나오죠. 특별히 가장 큰 피해가 누군가요? 분별력이 약한 10대와 20대 청소년들에서 집중적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모른 채 동성애가 괜찮은 줄 알고 실험하다가 수많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에 노출되는, 정말 이 미래 세대의 이 잘못된 인식 제공, 이것은 인권보도준칙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의학적 진실 앞에서 침묵한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우리 미래 세대는 더욱더 이런 동성성행위에 관한 진실을 듣지 못하고 오도될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지난주에는 목회적으로 돌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진리와 윤리적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그럼 의학적 돌봄은 또 무엇인가? 그거 역시 동성성애와 트랜스젠더에 관한 의학적 진실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다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분야의 특별한 소명을 받으셔서 정말 에이즈 감염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 에이즈 예방재단 세우셔서 필요한 신청자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 필요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 이 한국 에이즈 예방재단 같은 활동들이, 재단들이 우리 사회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 에이즈 예방재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필요한 후원도 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전국의 교회의 의료인 성도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에이즈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을 돕고 또 감염인들을 돕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처럼 정확한 진실을 막는 것을 좀 막아서 오는 악법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정확한 진실을 깨닫고 주의를 깨워내는 것이며, 또 미래 세대와 국민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가지고 합당한 예방을 위한 일에 기도하며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명 교수님 본을 받아서 더 많은 에이즈 예방재단 같은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며, 또 동성성애와 트랜스젠더에 관한 의학적 정확한 진실을 용기 있게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의료인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정확한 상담을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올바른 상담학자들과 상담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분야에서 부름받아 일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부름받아 이 부분 잘못된 정말 제도와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실무와 싸우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준명 교수님 강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이 통계들, 정확한 통계를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고 그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인식해서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이 강의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지금 추진 중인데요, 차별금지법보다 훨씬 사실은 지능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래서 실제로 동성결혼 합법화 이전에 동성커플 합법화를, 사실상 합법화를 추진하는 아주 교묘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아직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과 통치자들이 많아서 이 법이 진짜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체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연합단체를 결성할 예정인데요, 잠칭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네트워크, 이래서 건반넷이라는 잠정 이름으로 지금 이 차발을 운영하고 있는 이 동성애 반대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같은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교회단체 연합을 해서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환으로 지금 이 출범과 즈음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토론 세미나가 다음 주 목요일에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가집니다. 여러분, 동의 축사로 또 불교계에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참여하는 인사들도 동참하고 또 진평년의 대표 상임 대표님도 오셔서 축사해 주시며 발제를 오명식 카톨릭 교수님, 또 정천구 총장님, 그리고 음선필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김지연 교수, 연추현 변호사, 이진수 대표 이런 분들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차바를 통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긴급 세미나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세미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미나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입사하는 대로 관련 동영상도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동성결혼 건강가정기본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조성을 위한 KBS 편파방송에 항의하는 KBS 앞에서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역시 미래 세대를 구하기 위해서 동성혼, 트랜스젠더 합법화 강요하고 그 다음에 반대를 사실상 못하도록, 반대 교육 못하도록 하는 서울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발표돼서 추진 강행에 대해서 서울 학부모 분들과 한국의 서울 지역의 목회자들의 저항이, 정당한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반대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반대 성명에 동참하는 서울 지역의 목회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서울 지역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목회자님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잘못된 서울시 학생인권 종합계획 막는 활동 위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상민 의원의 그 차별금지법 발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거의 매주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로는 이제 선거가 끝났으므로 4월이 가기 전에 또는 5월 초에는 지금 발의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목회자님들 중심이 돼서 국회의원 면담 활동을 강화시켜 주셔서 동참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도록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만일 일부 의원들이라도 규합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발의가 강행된다면 저희 진평년 이하 동성애 반대운동하던 모든 교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것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는 반대운동을 천명하면서 국회에 이 법률안 반대 국민청원을 제기할 것이고 나아가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와 교회에 긴급적으로 권면을 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악법 발의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발의된다면 이것을 막기 위한 전 국민적, 전 교회적 저항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그 다음 차별금지법 막는 활동의 일환으로, 문화적 활동의 일환으로 차별금지법이 실현된 사회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드라마 제작이 시작됐고 시즌2 거기에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보면 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잘 분별하고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또 기여신학이야말로 정의로운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악한 메시지를 담고 또 악법을, 악한 거짓을 강요하는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그 겉이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지와 줄기와 잎과 열매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속지 않은 노략질하는 일의 실제를 알려면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증거를 통해서 생생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해외에서 일어난 차별금지법의 세례를 생생히 보여줄 If 패밀리 시즌2 여러분 잘 제정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지는 수많은 이 부분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좋은 배우들, 좋은 스태프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 위해서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강사님들 오셔서 지금 이 이프 패밀리에 대한 관심과 기도 후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에 다녀왔습니다. 기도길보에서 계속해서 이 기도회의 영상과 말씀 영상을 메시지로 송출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 주 강의 또 예고드립니다. 권용태 목사님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낯선 이름이겠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이 목사님들이 나서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가장 교세가 약했던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교회의 운동이 약했던 전북 지역에서 임채영 목사님이 기도하며 깨어난 목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전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했는지 우리는 몇 주 전에 들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사례가 혹시 가장 또 사실은 좀 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이 조직화가 그것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용태 목사님께 오셔서 관악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과 함께 관악구와 양천구 지역의 4명의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목사님들이 만나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이상민 의원안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해서 반대하시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해낸 것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앞장서 주시고 기여하시고 헌신하신 분이 우리 권용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극구 사양했는데 지금 전국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우리 목사님의 활동 내역을 알려주셔서 그분들에게 좋은 도전이 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려서 용기 내서 이번에 우리 차바의 강의로 모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강의 꼭 기대해 주시고 꼭 들어주셔서 어떻게 깨어나며 기도한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비롭게 역사하셔서 그 지역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잡아가고 있는지 우리 귀한 그런 양천구와 관악구의 목사님들의 설득 사례 한번 듣고 이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주 강의도 꼭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9회 차바 강의 일정 끝까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준명 교수님 차바에 보내주셔서 일찍이 에이즈와 동성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진실을 대한민국의 교회와 국민들을 깨어내는데 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강의 아직 동성성행위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국민들을 올바르게 깨어나는데 하나님 귀하게 널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김준명 교수님의 그런 에이즈 감염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그 사역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돕는 모든 필요한 재정과 인력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재단을 통해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체험하여 그들이 올바른 건강한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 그 재단도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의료 전문인들 정말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맞서는 의학적 진실을 담대히 외치는 한국의 의료인들 더 많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의학적 진실을 정확히 알리는 수많은 글과 강연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각국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전 세계 각국 교회의 의료진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들을 통하여 무너진 각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예방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한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채널 공유 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